마지막 또 어떤 게 재밌는가 같이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는 이렇게 풀었고, 그다음에 이 65번, 66번, 65번 문제 있죠. 65번 풀기 전에 이제 앞으로 뒤에 있는 연봉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아예 한꺼번에 문제 나올 때보다 개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연봉제는 이게 승진제도와 무관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봉제 뭐 설명하는데 승진제도 관계 있다 하면 땡입니다. 이게 승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게 연봉제로 지금 변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모든 그 제도에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장점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단점이 있고.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법이라도 다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연봉제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은 뭐냐면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뽑아요. 비전문가를 뽑진 않잖아요. 그래서 과감한 인재 등록입니다. 이거는 연봉제는 뭐 파격적으로 과감하게 이렇게 하죠. 스포츠 선수를 뭐 뽑는다, 축구다, 뭐 이런 게 과감하게 계획들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일단 연봉제, 손흥민이라든가 다 연봉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게 동기부여하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왜 연봉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어 연봉이 1년의 계약, 1년 단위로 연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다음에 내가 어 연봉이 안 깎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단위로 바뀌니까 이건 뭐 연공제 공무원 제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1억 받았다면 내년에 5억으로 받을 수도 있고 1억 받아도 5천으로 다운될 수도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스포츠 선수도 나이가 좀 들거나 체력이 떨어지면 연봉이 깎이잖아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음에 연봉을 위해서 동기부여,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능력주의고 성과주의예요, 이거. 그리고 인건 관리가 참 용이해요. 무슨 죄가 없습니다. 1년에 엄마 그걸로 어떻게 됩니까? 딱 되니까 인건 관리가 아주 간단하죠. 그러나 여기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구성원 상호 간의 단절감이 협조가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월급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매달 받고 이래가 뭐 5, 6천만 된다 하는데 어느 갑자기 과감하게 회사에서 아주 젊은 이제 어떤 보면 심하게 말하면 아들 빨 때는 직원이 왔는데 연봉이 2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어때 뭔가 기분에 위화감이 좀 깨지죠. 그죠? 이러니까 뭔가 좀 시기하는 게 있어요. 고연봉일수록. 이래서 이게 구성원에 너무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이렇게 구성원 상호 단절감, 협조성이 감소되는 이런 게 단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급제입니다. 직무급제는 이게 가장 뭐냐면 이상적인 겁니다. 왜 이상적이냐면은 우리가 일에서는 말이죠. 양과 질이 있습니다. 양질. 양질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직무급제는 그 사람의 일하는 거기에 직무에 따른 양도 평가하고 질적도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어떡합니까? 저 사람에게 저만한 임금을 주는 거는 어, 아주 너무 공정하고 타당하니까 이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양질을 이렇게 평가해서 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우리가 직장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일하는 게 형편없는데 뭐 나하고 월급이 같네.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직무급제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내보다 많다 적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왜? 양하고 질로 가지고 따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개별 이 임금 격차가 나더라도 이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너무나 공정하게 가장 공정한 제도예요. 양과 질을 따져서 하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효율적 관리되면 양질에 따라
주니까, 양에 따라 주니까, 인제, 허하게 쓸데없이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능력 위주의 인사풍토가 조성이 됩니다. 능력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양과 질을 중시합니다.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이게 실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실시하기가. 실시가 어렵다는 단점이에요. 이게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왜 그러냐면은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왜 이렇게 실시하기가 왜 어렵나? 자, 어느 한 사람의 그 일을 양과 질을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은 좋은데 이걸 과연 평가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이게 평가하려고 하면 많은 인력과 자료가 다 필요해요. 이게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거는 알지만은 이걸 제대로 실시하는 데는 어렵다 하는 게 이게 단점입니다. 왜? 이 양질을 평가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공정에 하다 보면은. 왜? 이거 잘못 평가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의 그 직무의 양과 질을 제대로 평가하는 게 어렵고, 거기에 따라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실시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배치 전환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떤 부서에 유능한 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이 사람을 딴 데로 못 보내는 경향이 있죠. 왜? 이 부서에 이 사람 빠지면은 그 부서가 일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딴 데로 이렇게 보내는 게 배치 전환이 좀 어렵다. 이런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급제입니다. 성과급제 같으면은 뭐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성과급제를 뭐 옛날 이런 말 들어봤는 건 돈 내기라는 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새 잘 안 쓰는 말이죠. 이거 하면은 밤도 안 자고 줄똥살똥 일한다 하는 거예요. 성과에 따라 주니까. 그러니까 뭐 정말 뼈가 부러지라도 막 할 정도로 이렇게 성과가 없으니까. 특히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아주 좋아요. 좋은데 그래 긍정 능률은 막 나갑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또 단점이 있더라. 어떤 단점이 있을까?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뭘 하나에 어, 뭐 시계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시계라든가 뭐 가전 제품 어느 제품이 좋아요. 뭐 주방용품 좋고 뭐라 좋은데 자 성과 갭주니까 많이 생산해야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면 불량품이 생겨요. 불량품이. 여러분들 회사 생산지 보면은 품질 관리부가 다 있죠.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출고를 안 하고 품질 관리 부서에서 어, 그 품질 관리를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그래서 성과급제를 하면 어떻게 생기냐면 품질 관리부에서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성과 개수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여기 하다 보니까 뭐냐면 제대로 물건을 못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시판이 됐다라고 합시다. AS 불량품 AS 해야 될 사후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드는 게 또 성과급의 단점이에요. 이게 요새 AS 회사 그 관리비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노동 비용과 생산량에 대해 객관적 특평이 어렵다 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게 비용하고 생산량의 요 말이 지금 앞에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불량품을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임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 객관적 특성이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제가 이걸 많이 해야 이게 성과급제로 그 기업이 성공을 할 수 있지. 그만 능률만 좋다고 했다 하면은 우리 회사가 문난뜰 수도 있는 게 또 이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런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러나 초점은 빨간 거예요. 근로 능률을 잡아나. 일단 빨갛게 표시하는 부분을 위주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직무급제는 양과 질을 중시한다.
아주 효율적이다.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요런 거다. 그다음에 직능급제는 어찌 보면 성과급제하고 약간은 비슷합니다만 그거하고는 또 직무 능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뭐 어떤 생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는 거예요. 성과와 상관없이 직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으면 그 사람에게 임금을 많이 준다. 뭐 요런 정도를 일단 정리를 하고 이제 실제 세부적인 거는 역시 뭡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들었는 거고 실질적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린 문제 풀면서 이제 내공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성과급제의 장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나왔죠. 직원과 화합이 용이하다. 이건 아닙니다. 성과에 미치면은 뭐 옆에 사람 내몰라라 할 때 있습니다. 근로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 그거죠. 요거죠. 이게요. 근로 능률 자극하면은 성과급 말한 게 없습니다. 임금의 계산이 간편한 건 무슨 죄입니까? 연공제가 아니고 연봉제입니다. 연봉제죠. 확정적 임금이 보장되는 건 뭡니까? 이게 연공제입니다. 공무원들. 이거는 뭐 일을 뭐 이래 하든 저래 하든 큰 탈 없으면 뭐가 됩니까? 확정적 임금이 보장이 되죠. 이거는 연공제에 대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금 제도를 쭉쭉 나오니까 그때마다 이제 풀면서 익히는 쪽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개괄적인 설명은 일단 오늘 한글로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다음 66번입니다. 66번인데 파업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써내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오답을 익히는 걸 일단 권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제가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집중이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고난도 어떤 그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시장 부분에. 파업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파업의 경제적 손실이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대표다. 큰 회사의 대표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뭔가 막 생산을 쭉쭉 하고 있겠죠. 있는데 노동조합에서 뭘 했습니까? 파업을 했어요. 파업을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사장이라고 하면 일단 파업을 하면 이익이 됩니까? 손실이 됩니까? 당연히 손실되죠. 그죠? 일단 손실이 됩니다. 이 손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손실이냐? 자, 파업을 하면 일단적으로 회사, 즉 회사만 손해 봅니까? 둘 다 손해 봅니까? 일단은 둘 다 손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회사는 생산이 안 돼서 손해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은 그 도중에 임금이 적어지니까 손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파업 당시에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 말을 이해를 조금 전에 한 말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파업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전혀 안 받는 건 아닙니다. 땡이 되는 거 아니에요. 파업을 하더라도 임금이 줄어들 때 완전 제로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걸 이제 일단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동조합 측의 손실 부분에 나옵니다. 노동조합 측 노동소득의 순상실부 손해분입니다. 파업을 했을 때. 근데 조합에 대한 걸 먼저 볼게요. 해당 기업에서의 임금 소득의 상실보다 월급 받는 원래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500만 원 받았다. 그럼 500만 원 전액의 손해를 보느냐 파업을 하면은 그러냐 안 그러냐 그걸 묻는 거예요. 상시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적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500만 원 다 맞는 게 아니고 파업을 하더라도 회사 규칙에서 기본급이 나오는 건 이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료라든가 이런 혜택을 다 받고 그다음에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등등 다 받을 건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은 100%안 맞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요 말은 맞다 틀린다 맞는 말이다.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걸 맞는 걸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 이게 상실분하고 같아 이렇게 나오면 땡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이인의 순감소. 사용자가 이익이 마이너스 되겠죠. 왜? 파업을 해서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것보다 항상 더 크다라고 했거든요. 생산 손해 보는 게 생산 중단에서 오는 것보다 더 크냐 안 크냐인데 일단은 요게 틀렸습니다. 요게 틀렸다. 왜 틀렸는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산 공장을 크게 하고 있는 대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 대표라고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회사 대표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기업을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다고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가 노동조합이 파업한다는 걸 그전에 알까요? 모를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할까요? 미리 보름이나 한 달 전에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면 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압니다. 그죠? 아, 보니까 노동조합 이 낌새를 보니까 어떻다? 앞으로 한 달 후에 파업을 하겠네?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회사 대표라고 하면은 파업할 거 알고 그냥 촉수무책으로 당할까요? 가만히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든다고 하면 여러분들 회사 대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 그럼 쫄딱 망합니다. 그러면 회사 대표로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파업을 하니까 여러분들 파업하기 전에 첫째 뭘 할까요? 제품을 비축을 해 놓을 거예요. 그죠? 예. 비축을 해 놓을 겁니다. 그럼 비축해 놓으면은 파업 기간에 파업을 해서 생산은 중단돼서 손해 보더라도 비축품 가지고 일단 되는 데까지 어떻게 납품을 판매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어떡합니까? 생산 중단 어느 것보다 적죠 일단. 항상 더 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또 있습니다. 회사에는 조합원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비조합원도 있죠. 자, 그럼 조합원이 생산을 안 하면은 비조합원이 있으면 비조합원을 가동해서 생산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전체 하는 것보다는 못 미치겠죠. 그러나 비조합원 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직접 생산 중단해서 오는 것보다 항상 더 큰 거는 이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아셔야 되고, 자, 요걸 할 때 하나 제가 중요한 걸 또 나올 걸 미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회사에서 노동자의 파업을 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 들게요. 이 생산한 걸 딴 회사에 하청을 주면 어떡할까? 이게 생각 들겠죠? 아니면 다른 회사 직원들 불러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예, 그거는 이게 원래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청은 못 줍니다. 딴 직원을 통해서, 딴 회사 직원을 통해서라든가, 이거는 뭐냐면, 이게 규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줘도 된다고 하면, 이건 노동조합이 힘을 완전히 뺏어버리거든요. 그걸 조합해서 용인을 할까요?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나중에 하청을 주면 된다 이렇게 나오면 땡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이고, 3번에 파업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 큰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제조업이 있고 서비스업이 있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뭐 빵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제조업이죠. 뭐 옷을 만든다든가. 서비스업은 뭡니까? 서비스업 중에 대표 중에 운수 이런 게 서비스업. 그다음에 의료 이런 것도 맹서비스업돼요. 여러분들 자 운수업이 파업을 했다. 제조업에서 뭐 생산 거했다 하면은 그 손실이 그 회사라든가 관련 그걸로 국한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운수업, 예를 들어서 트럭의 운수업체가 파업을 한 달 하면은 한 달 했다. 그 손실이 운수업자만 갑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마비, 두세 달 되면 우리나라 온 경제가 마비가 돼요. 서비스 부분 파업은 전 업종에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수출해야 되는 공장 있다. 배를 타고 선적을 해야 된다. 운수업에서 항만에 못 갖다 줘요. 운수업 때문에. 그러면은 수출 못 합니다. 그럼 이 회사 수출 못하면 수출 못하는 것만 손해가 아니고, 자, 계약한 회사에 이게 계약 위반 클레임이 걸려가지고 배상까지 다 물어줘야 돼요.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운수 노조할 때 주점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술을 공급 못 받아, 맥주 소주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업의 사회적, 이게 이제 사회적 비용이에요. 이건 사회적으로 비용이 돼요. 자,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 있고 우리가 뭐냐, 사적 비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사적 비용은 그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비용이에요. 손실이에요. 사회적 비용은 그 회사뿐만 아니고 관련 사회적으로 뭐냐면은 감당해야 될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이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구분해야 됩니다. 요 문제는 자주 나와요. 파업에 대한 게 요 문제가 단골이기 때문에 아예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그래서 서비스업은 항상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된다. 어느 정도냐, 만약에 운수가 두세 달 만에 파업한다. 우리나라 온 경제가 다 마비돼 버립니다. 마트에 가도 무, 배추 이거 못 삽니다. 왜? 아, 운수회사에서 안 실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약가 끌고 그래 가지고 뭐 전국 유통시킬 겁니까? 택배 역시 마비돼 버리죠. 뭐 상상하면 여러분들 나머지 한번 상상해 보면은 이게 사회적 비용이 이것 때문에 운수 봐주나면 딴 회사도 망한 회사 그냥 시간 문제예요. 길게 가면은 다 망합니다. 왜? 지금 이 판매가 안 되면은 안 되면 회사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자, 요거는 그렇게 하면 되고 파업에 따른 생산량 감소. 어느 회사가 감소는 타 산업의 생산량 증가로 생산량 증가로 보충되기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어느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를 만들었다. 이 회사 파업했다. 그러면 딴 회사에서 어떻게 이거를 대신 만들어서 이 기업이 살아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파업 때문에 뭐가 됩니까? 오히려 이익을 본다. 이런 거예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여기 안 하면 딴 회사 그 사업에서 이건 보충을 제조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결국 지금 이 문제에 초점은 사용자 이인의 순감소부는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것보다 항상 더 크다. 이 말은 맞다 틀린다. 틀렸다. 왜 틀렸는가 하는 그 이유를 재고를 비축한다든가 또는 비정규직을 가동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00% 손실이 다 회사에서 당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이게 완전히 나중에 보면 완전히 뭐 황칠 낙서도 이런 낙서가 없네, 그죠? 어, 이해를 해주십시오. 혹시나 나중에 혹시 이거는 그하기 때문에 설명을 통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참고를 하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안 해도 됩니다. 봐서 이해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더 해도 되겠네요. 자, 67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이건 노동관계 법규할 거예요. 경영상 원래는 해고하면 안 돼요. 그런데 경영상 어쩔 수 없는 해고는 또 이게 용이 되거든요. 그래 해고나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조항이 등장을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것도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주 8시간이 주 5일이니까 그러면 바로 40시간이죠. 40시간 근무. 그러면 매일 8시간 요렇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항상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뭐냐면 40시간 채우면 되니까 어떤 날은 4시간 하고 어떤 날은 12시간 하고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럼 이 회사 입장엔 좋겠죠. 왜? 일이 많은 날은 좀 많이 이렇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없는 날은 빼가지고 그걸 딴 날에 보충하고.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 이게 좋아 안 하겠죠. 어떤 경우는 12시간도 일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뭐냐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고 자, 우리 이제 잠을 깨우려고 이제 여기 소리가 수 있을 거야. 자, 제가 중지를 했습니다. 강제 중지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을 깨워주셔가지고 덕분에 몇몇 분들이 눈이 딱딱 깨네. 이게 무슨 소리고 해갖고. 자, 이런 조항이 등장하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가장 적당한 것을 이렇게 돼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런 내용에서 획일화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함이다. 노동조합의 전투성을 진정시키기 위함이다. 외부자보다는 내부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거 뭐 무슨 말인지, 예,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이걸 세부적으로 못하면 뭐라고.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법이거든요. 이게 다 법이에요. 이런 법조항이에요. 법조항이 쉽게 말하면 규칙이 이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규칙이. 이렇게 규칙이 많은 거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규칙이 많이 생깁니까? 변화가 많기 때문에 생깁니까? 당연히 변화가 많으니까 규칙이 각각의 그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규칙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산업하지만 옛날에 그냥 농경사회 같으면 농사만 지으면 됐잖아요. 이때 무슨 뭐 근로기준법 등등 이런 복잡한 법이 많았습니까? 안 많았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새로운 산업 생기고 새로운 산업 요즘 뭐 전자, AI 뭐 쭉쭉쭉쭉 생기니까 어때요? 여기에 딱 맞추다 보니까 자꾸 이런 법조항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규칙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때요? 변화가 많다. 그 변화에 맞추려고 하니까 새로운 뭐 어떤 이게 나오면은 또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고 법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 개념을 이해하고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획일화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함이다. 이 규칙이 많은 건 다양한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지. 획일화되면은 간단한데 뭘 이렇게 많은 조항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보면 이게 맞지 않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노동조합의 전투성하고 이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하고 전투성, 법 많다고 노동조합의 투쟁력이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외부자보다는 내부자 보호. 이런 거 말하는 게 내부자 보호, 뭐, 이게 내부자 뭐 하니까 뭐 영화 제목 생각나네요. 어, 내부자 보호 이건 관계 없습니다. 4번 뭐, 불확실한 시장화, 변화가 많아요. 어떻게? 기업이 이걸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규칙을 만들어 놔야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요겁니다. 변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고정 해결화된 게 아니고 그래서 4번을 답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도는 잘 나가는데 지금 현재 노동시장론이 처음 하다 보니까 용어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오늘 바로 익숙 안 해도 됩니다. 68번 문제입니다. 기업의 종업원 주식 소유제 또는 종업원 지주제 도입의 목적이 아닌 것은 자 이게 뭐냐면은 회사 종업원이 주겠죠. 그냥
급여만 받는 게 아니고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종업원들이 우리 사주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이 근무하는 회사 주식을 다 배당을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많은 게 뭐 우리 사주를 회사에서 보너스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주식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종업원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단 한 주라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순간에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 거래 무슨 주주라고 하죠. 주주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주예요. 주주는 뭡니까? 이 회사의 뭡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렇죠? 그리고 주식이 뭐냐면 그 어느 회사의 모든 그 재산은 전부 다 뭘로 대신 다 하고 있습니까? 1억이든 1000억이든 그 전부 다 주식으로 환산됩니다. 주식으로. 주식이 그 회사에 뭐가 됩니까? 돈입니다. 회사는 주식이 돈이에요. 우리가 이게 상장 기업, 이걸 다시 말하면 IP 기업이라고 하거든. IPO. 기업 공개한 상장 기업은 전부 다 뭐냐면은 이렇게 가지고 주식 가지고 다 평가를 하고 다 이렇게 된다. 이게 돈이에요. 그래서 경영을 잘하면 이제 돈 가치가 올라가죠. 주가가 막 액면가는 500원이라도 뭐 10만, 20만, 뭐 100만 일까지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개념을 왜 그러면 기업에서 종업원 주식 소유제나 종업원 지주제 이래 도입의 목적인가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거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가 전혀 없어. 이런다고 해서 주주 있다고 뭐 여기 새로운 일자리 생깁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 기업 재무 구조의 건전합니다. 자, 이거는 왜 이게 기업 재무 구조가 건전화되는가 하는 거를 잠깐 이해를 해야 돼요. 일부 오너들은 말이죠. 주식 비율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100%. 물론 우리가 상장 기업은 100%못 가집니다. 룰이 몇 프로라고 딱 돼 있지만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모든 돈을 오너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급하면 이걸 사적으로 이걸 배임이나 횡령을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나중에 보면 뭐 돈이 없어요. 이게 이걸 가지고 이걸 들여다가 잡힌다 이렇게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오너가 단독 소유를 할 경우에는 이 우리가 회사 평가를 할 때 그런 기업을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기업 평가하는 거 CPA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업 회계 감사 할 때 일액이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이 기업 재무 구조가 불안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를 전부 다 누구한테 다 나눠줬어요? 종업원들한테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물론 다 나눠주는 건 아니지만은 나눠줬을 때는 자, 종업원한테 나눠준 줄을 오너가 이걸 어떻게 횡령이라든가 이렇게 배임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업원 주식 소유제로 일한 거는 뭐냐면 기업 평가를 할 때 일단 기업 재무 구조가 잘 돼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뜻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3번에 종업원에 의한 기업 인수로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보면은 마음에 안 들면 나갈 수도 있고 퇴직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 종업원 지주자는 이 사람이 비록 종업원이지만은 이 회사가 누구 회사입니까? 자기 회사란 말이에요. 왜? 주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내가 뭐 또 잘못 건드렸어. 좋습니다. 주주니까 함부로 어떻습니까? 회사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밑에 뭐가 지워버려. 여기 지금 희미하지만 좀 이거 지우려면 또 그거 하니까 기업인수로 고용이 안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래 보이더라도 여러분들 뭐 자료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공격적 기업
인수 및 합병에 대한 효과적 방어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 말은 이게 이제 경제 용어로 좀 어려운데 우리가 기업 사냥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M&A 하는데 M&A 기업 합병이거든요. 기업을 합병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합병하는 게 아니고 이 M&A라 해서 공격적 기업 사냥꾼이라고 해서 이게 이 피해를 본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사냥감이 돼버려요. 그런데 종업원 지주제로 하면은 어떡합니까? 이게 이걸 방어를 해요. 방어를. 어,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해서 효과적 이 방어 수단이 종업원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해서 이런 걸 안 당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2, 3, 4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시고 일단 이거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그냥 이거는 상식적이든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기업은 종업원 주식 고유제가 아니고 소유제입니다. 소유제 혹은 종업원 지주의 도입에 따른 효과는 이외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네요.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69번까지. 효율 임금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냈습니다. 자, 효율 임금 가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경제 용어는 말이죠.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건 100% 입증이 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경제는 대부분이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이론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경제학자 많아요,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라가 부가 되고 뭐 실업자가 되고 이론적으로는 전부 다 뭐냐면은 다 도사입니다. 이론 가지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부 다 경제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완전히 어느 나라고 간에. 왜 그렇습니까? 이 경제 이론은 이렇게 하면 100% 성공한다. 정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설대로 하면은 빈곤 국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정설은 다 알고, 정설이라고 하면 이론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경제는 이론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경제입니다. 안 되는 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경제 이론은 뭡니까? 이러면 성공한다 하는 거 전부 다 뭘로 갖다 붙입니까? 정설이 아니고 가설로 붙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뭐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법칙 이렇게 해서 딱딱딱딱 나오는데 경제는 이만큼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막 가설 이런 말이 쭉쭉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만은 왜 가설이라 하는 걸 제가 잠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일단 효율 임금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고임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효율 임금 나오면 고임금이다. 어디에 비해서 딴 경쟁 회사보다는 무조건 돈을 많이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이래요. 이 일을 잘 하니까 결과를 보고 임금을 높게 준다, 많이 준다가 아니고 먼저 돈을 어떻게 해요? 많이 줘보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많이 주면 네가 알아서 어떻게 해? 잘 하겠지. 이게 바로 무슨 임금이다? 효율 임금 가설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인데, 자, 이윤 추구하는 이런 회사가, 왜 돈을 왜 많이 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기존의 어떤 임금 제도와 역발상이에요. 전부 다 이 효율 임금 주는 게 전부 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 전부 다 효율 임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땅 경쟁에서보다 많이 주거든요. 입사 때부터 많이 줘요. 신입 때부터. 왜? 신입할 때 뭐가 됩니까? 그 사람 실력이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요. 뭐 면접이나 그 절차뿐이지. 그런데도 많이 주는 게 역시 큰 기업은 폭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 많이 주니까 알아서 어떻게 잘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효율이 있다는 거예요. 효율임금. 고임금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개념만 일단 제가 이런 설명은 말이죠. 경제학자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지급상담 합격하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만약 이걸 여러분들이 뭐 경제 이 분야 전문가한테 들으면 내가 볼 때는 제가 단정할 수 엄청 재미없을 겁니다. 읽고 저고 뭐 본론 서론 결론 이래가지고 여하튼 요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서 나머지는 익혀봅시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남보다 먼저 말해주는 목적이 뭐다? 기업의 이윤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손해보는 기업, 뭐 그런 짓은 기업은 안 합니다. 자, 효율 임금은 생산의 임금 탄력성이 1이 되는 점에서 결정된다.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요거는 나중에 또 한번 하겠지만,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이 됩니다. 자, 임금을 요만큼 주면은 생산성도 1로 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똑같이. 그겠죠? 배로 주면 또 생산성도 배로 되고. 여기 45도로, 요거 우리가 경제 용어는 말로 해서 어렵기 때문에 이 그래프로 토표로 가지고 해버리면 아주 쉬워요. 그러면 열 마디, 20마디 하는 것보다 쉽거든요. 요런 식으로 나가는 거 요거예요. 요래서 요게 45도로 이렇게 나갈 때 요 요걸 탄력성을 1이라고 합니다. 왜 1이라고 하냐? 1대1로 나가기 때문에 1이라는 거 이 말이에요. 네. 1대1로 나가면 똑같이. 그럼 우리가 모는 종이에 눈금자 보면은 어때요? 요래 딱 45도로 가요. 1대1로 가죠. 그죠? 이게 1대1입니다. 요게 이제 임금이란 말이에요. 임금이고. 요게 이제 임금을 많이 준다. 그때 생산성이 올라간다. 요 관계가 1대1이란 말이에요. 요 때를 우리가 탄력성을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봅시다.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이렇게 모닝금을 그리면 좋은데 이게 지금 스타일러스가 오늘 하루 종일 써놨더니 지금 배터리가 나가서 바로바로 지금 작동을 안 하네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을 한번 봅시다. 이러면은 임금은 이만큼 좋은데 생산성은 반밖에 안 올라오죠. 그죠? 어. 그렇죠. 임금은 이만큼인데 요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이 이거 애무기네. 반밖에 안 됩니다. 반밖에. 지워지고. 여기 나왔네. 예. 다시 할게요. 요렇게 45도가 아니고 요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 눈으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한 칸 또 한 칸 1대1로 착착착 올라갑니다. 그러면 요게 요렇게 간다고 합시다. 요렇게. 요거는 임금은 2배 올라가는데 생산성은 없냐? 반밖에 안 올라가죠. 그럼 요거는 어때요? 이게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올라갑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1대1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이윤이라고 하는 건 이게 본전되는 1대1 되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점에서 이게 결정됩니다. 일단은 이게 임금 주는 데 비해서 생산성이 손해보는 짓은 안 한다. 이 말을 이해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손해보는 짓은 안 한다. 그 말이 됩니다. 탄력성은 나중에 이제 따로 이렇게 나오는 데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효율 임금은 전문직과 같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관측하기 어려운 경우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직한테 주로 이거 씁니다. 아시겠죠? 전문직. 아니면 엘리트를 쓸 때 이렇게 합니다. 일용직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잘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래야 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래야 회사에 더 큰 이익이 오기 때문이다. 효율 임금은 경쟁 임금 수준보다 높다. 높은 게 일단 많이 준다고 보니까 높게 줘요. 그래서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가져다 주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했네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가져다 주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말은 손해본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효율 임금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업에서 효율 임금, 고임금을 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윤을 가져준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가져다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고임금 플러스 반드시 이게 고효율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효율 임금이에요. 임금도 높게 주고 그와 마찬가지 효율도 생산 효율도 어떻게 한다? 높다라고 하는 이게 효율 임금. 요 두 가지 초점에 맞추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효율 임금은 임금 인상에 따른 한계 생산이 임금의 평균 생산과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 말은 이 말과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요 말을 깊이 들어가지 말고 자 아까 그 통닭 그 얘기 나왔죠. 14,000원짜리가 1시간 비용이 7,000원이다. 반마리 파면 그게 한개 생산된다. 그걸 생각을 해봅시다. 효율 임금은 임금 인상에 따른 한계 생산이 임금하고 이거하고 같게 될 때 그때란 말이에요. 임금하고. 그래야 뭡니까?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손해 안 보고 본전되는 시점이 되니까 그게 앞에 통닭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이 임금하고 다시 말하면 생산 가치하고 일치하는 점에서 그거는 그게 바로 손해 안 보고 그때부터 본전이고 그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이인이 막 쭉쭉 생긴다. 항상 기준점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3번은 왜 틀렸느냐? 효율 임금은 고임금 플러스 고효율인데 고효율 자체는 기업의 임금이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임금 수준보다 높은 건 좋은데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가져다 주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했으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어떤 시간을 좀 초과했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끊을 걸 그랬네요. 자,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오늘 같이 함께 또 해서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